이날 1일 수업은 아니거든요. 네? 1일 수업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종합이 아니에요. 종합할 거니까. 들을 때는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은데. 그날은 뭐 수업을 이해하겠는데, 과연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며, 종합적으로 정리가, 교통정리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좀 고민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좀 일단은 오늘은 4강으로 핀테스트와 상관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 이제 핀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 분석은 예를 들어 A가 변하면 B도 이제 같이 변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게 이제 상관 분석이죠. 여기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는데 X와 Y를 관계를 봤더니 이렇다 하면 X와 Y는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X가 아무리 변해도 Y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는 거고 할 필요 없는 거고 이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Y가 아무리 변해도 X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관 분석은 뭔가 이런 관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런 관계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세상사에 X가 아무리 변해도 Y가 꼼짝 않고 가만히 있거나 또 그 반대이거나 하는 현상을 찾아보기는 실제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그냥 아무 두 변수나 이제 갖다 만약에 이게 어찌됐든 측정이 됐던 같은 시점에 측정이 됐던 두 변수를 갖다 놓고 X, Y를 찍어보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 그런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살률 통계에 대한 것이 갑자기 나오면서 예를 들어 남자는 뭐 키가 작을수록 자살률이 높다. 뭐 그런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저렇게 해도 되는가 싶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될 정도로 딱 전혀 무관하게 이제 나오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변수는 어찌됐든 이렇게 X, Y를 해보면 이렇게든 조금씩은 비틀어지기 마련인 건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다 건수 높여서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해버리면 그건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대부분 다 뭔가 이렇게 비틀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왜 그런 코릴레이션이 있을까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또는 논리적인 이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먼저 t-테스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t-테스트는 서로 독립적인 두 집단에서의 평균을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제 보통 이제 갑자기 통계학에서 독립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 부분 그 단어부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 통계는 언제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된 또는 집단 1의 값과 집단 2의 값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집단 1을 남성
S에서 뽑은 표본이고 집단 2가 여성에서 뽑은 이제 표본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서로 완전히 다른 집단에서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 남성의 키와 여성의 키를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제 서로 독립적이라 하고요. 또는 예를 들어 뭐 1학년 1반하고 1학년 2반이 있는데 무슨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을 비교했다고 쳐요. 그럼 1학년 1반 학생의 시험 성적이 1학년 2반 학생 시험 성적이 영향을 미칠까? 서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본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하지. 그럼 반대로 독립적이지 않은 건 뭐냐? 1학년 1반 아이가 1학기 시험 친 거하고 2학기 시험 친 거. 그럼 관련성이 있겠죠? 시험 잘 본 애가 2학기에도 잘 볼 수 있고 못 본 애가 또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독립적이지 이제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서로 무관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T-테스트는 이제 보통 표본 수식에 적을 때 이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T-테스트에서도 나중에 이제 얘기 들으시면 T-테스트에서도 이 건수에 따라 자유도가 막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늘어나면 n이 늘어나면 n-1이 자유도라는 얘기 드렸죠. 근데 n이 무한대로 확 늘어나면 T-테스트의 어떤 그 확률 분포나 나중에 오늘 얘기 들을 정규 분포나 확률 분포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건수가 작을 때 T-테스트를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는 사족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뭐 T-테스트는 그냥 정규 분포를 이용하기든 간에 어느 두 집단 사이에 이 두 집단의 평균에 크게 차이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이 집단이 있고 이 집단의 평균값이 이건 μ1인데 이 평균값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게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죠. 여기 그만큼 수 있고 μ2가 있고 근데 평균값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얘와 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값은 평균값 외에 또 하나가 퍼져 있는 정도잖아요. 똑같이 μ1과 μ2를 가지고 있어도 한 집단이 위보다 이렇게 퍼져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보다는 이 상황보다는 이 상황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좀 더 적은 거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 거리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 있다거나 얘보다는 얘가 어때요? 두 집단의 차이가 좀 적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같은 상황에서도 둘 다 이렇게 팍 퍼져 있으면 차이가 더 없는 걸로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통계량 2개, 평균과 저는 그냥 퍼진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것이 분산 또는 우리가 또는 분산을 루트시우 표준 편차라는 통계량으로 이제 압축이 되잖아요. 즉 평균의 차이가 적거나 또는 분산이 더 많이 퍼져 있을수록 두 집단의 차이는 없다. 근데 평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다음에 분산이 좁으면 좁을수록 두 집단의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통계량이 T-통계량입니다. 그래서 분사에다 뭐예요? 두 그룹 평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T라는 통계량은 커지게 되겠죠. 근데 분 뭐예요? 이 두 집단의 표준 오차가 뭐랄까 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분모가 커지면 무슨 얘기죠? t 통계량은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즉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얘네들 차이가 있다 없다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판단 근거로 낼 수 있는 게 평균과 퍼진 정도인데, 그래서 평균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크다. 퍼진 정도가 크면 클수록 거꾸로 차이는 적다라고 만들어진 거에 t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글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계산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분산의 뭐 가법성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통계적으로 약간 복잡한 얘기라서 사실 제가 약간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산은 그냥 이렇게 된다. 예 퍼진 정도가 예 퍼진 정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다만 원리는 이거다라는 겁니다. 원리는. 근데 이제 이 t도, 자, 제가 아까 자유도 얘기했죠. k가 1일 때. 여기서 k는 자유도를 얘기하는데, 자유도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 건 비교할 때 얘기죠. n-1.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즉, 건수가 적을수록 꼬리가 좀 두꺼워지고 봉우리가 좀 낮아집니다. 근데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꼬리가 얇아지고 봉우리가 좀 더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건수가 많아지면 봉우리가 높아지고 꼬리가 얇아진 이 분포가 오늘 시간 강의에서 여기 뒷부분에 얘기할 정규 분포랑 사실은 같은 얘기가 됩니다. 건수가 세상에 많은 만물은 우리가 관찰을 거듭했더니 그 모양새가 그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 같더라 라는 가정하에 통계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t-테스트는 건수가 이렇게 작을 때도 심지어 두 건일 때도 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사실은 이전에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의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 A라는 집단이 있고 B라는 집단이 있는데, B라는 집단은 아무리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절대로 A보다 큰 게 안 돼요. 그래서 A는 무조건 B보다 크거나 또는 같다 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면 그때는 단측 검정을 이용합니다. 왜인가 하면은 이 확률 분포에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부분만 보겠다 한 게 단측 검정인데, 세상에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관찰을 반복하다 보면 A가 맨날 우월한 게 아니라 때로는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다르다 라는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난스럽게 작거나 또는 유난스럽게 클 수 있다. 자, 유난스럽게 작아도 A와 B는 다른 거죠. 또는 유난스럽게 커도 그 차이가 역시 A와 B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쪽으로 튀어서 다를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돌리게 되면 대부분 다 두 집단의 차이를 볼 때 얘는 클지도 모르고 작을지도 몰라 라는 가능성을,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통계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양측 검정이라고 하고, 단측 검정은 절대로 그럴 가능성 없어. 그러므로 이쪽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쪽만 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단측 검정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드렸듯이 세상 사는 별 일이 별로 없으므로 우리가 통계를 다 돌리면 다 양측 검정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의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 그거 얘기는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통계에서 자, 어떤 제가 도개걸 윤모 분포도 얘기했고 윷놀이 분포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주사위 분포도 얘기했고 주사위가 근데 여러 개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정규 분포 비슷하게 이런 확률 분포도가 이렇게 미끈한 확률 분포가 들어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대세는 다 여기인데 또는 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이쪽인데 전체 평균보다 유난히 커 또는 유난히 작아 라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이 곡선의 면적, 즉 확률의 합이 5%에 해당합니다. 즉 얘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인 95%, 얘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95%에 해당되면 우리는 차이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95%가 아니라 아주 극단으로 5% 영역에 속할 정도면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관행적 기준이 5%. 그래서 이것을 많은 통계 돌리는 분이 맨날 얘기하는 P-밸류가 0.05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단측 검정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쪽은 무시하니까 얘만 5% 되면 되죠. 하지만 양측 검정일 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2.5% 그리고 좀 이쪽에 2.5% 이렇게 이 확률 분포도에서 내가 산출한 값이 요 2.5% 해당되는 수준을 넘거나 좀 밑으로 2.5% 되는 수준 거기에 속하면 와 이건 5% 미만의 발생 확률을 가진 드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해서 의미가 있게, 그래서 통계에서 의미가 있다니 유의미하게 큰애 장래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독립적이지 않은 두 집단 평균을 비교한다는 건데, 독립적인 경우에는 요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아까처럼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 이렇게 되면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럼 여기서 1학기 성적하고 2학기 성적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관련이 있다는 이유는 Y값은 1학기 성적하고 그 다음에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의 디퍼런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이 값이 제로면 되죠. 디퍼런스가 제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두 집단을 비교할 때 t-테스트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독립적인 두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 독립적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검증하느냐? 얘 평균과 얘 평균을 같이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D 자체가 제로냐 아니냐. 그러니까 X와 Y라는 두 값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값 D 자체가 제로냐 아니냐만 이제 검증해서 D가 D의 분포를 봤더니 걔가 제로에 속해.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D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분포가 있는데 요 어쩌면 상위 97.5%부터 하위 2.5%라는 요 구간 사이에 0이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의 X축이잖아요. 근데 D가 가질 수 있는 분포를 쫙 봤더니 얘가 0이 여기 있어. D가 되게 마이너스야. 이런 얘기는 못했어요. X1 값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Y 값은, 즉 1학기 성적보다 2학기 성적이 되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워낙 낮은 값에 돼 있고 걔 분포를 확률로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0은 여기쯤 있어. 그러면 유효한 차이가 있고 2학기 성적이 되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반대로 0이 여기쯤 있으면 어떻게 돼? 2학기 성적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D 값의 분포를 봤더니 D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탁 해서 여기에 있었다. 그럼 어때요? D 값의 분포를 봤는데 걔가 95%에 속할 확률 속에 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의미 있는 차이가 1학기 성적과 2학기 성적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약간 두 값이었지만 이게 한 값인데 분자의 그냥 D 값 그 자체에 그 다음에 분모의 개 표준 정도 이런 식으로 자 제가 D 값을 가지고 0이 여기일 때야 또는 우리가 2.5% D 값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확률 분포가 때 25에서 9.5%의 요 구간 내에 0이 있을 때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잘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까지는 이제 T 그 건수가 작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얘기했는데 이제 정규 분포를 얘기하지만 정규 분포도 별로 다른 게 아니다. 세상차가 단체를 반복하면 할수록 그 모양새가 이 모양새인 것 같더라라고 이제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뭐 통계학의 세 번째 원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류에도 법칙이 있더라. 즉 큰 오류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 예를 들어 엄청난 폭우가 온다든지 또는 뭐 최근에 일본에 원전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죠. 하지만 작은 오류는 갑자기 무슨 원전 시설에 배전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시 가동을 멈췄다든지 이런 것은 되게 우리가 그것이 보도가 되든 말든 되게 자주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 오류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어떤 우리의 값을 측정할 경우에 여기서 이제 그 약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작고 상호 독립적. 그래서 상호 독립적이라는 건 마치 첫 번째 주사에 던진 값이 두 번째 주사에 던진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 이런 식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실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참값보다 높게 우리가 측정하는 포지티브 에러나 또는 그 참값보다 낮게 측정하는 네거티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동일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평균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평균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자를 들이대도 좋고 혈압계를 들이대도 좋고 뭔가 하여튼 측정 도구를 측정을 할 건데 실제
실제로는 조금씩 거기서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실제보다 조금 많게 측정할 수도 있고 실제보다 조금 적게 측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주 랜덤으로 이루어진다면 플러스로 가는 잘못 측정하는 거나 마이너스로 잘못 측정하는 확률이 똑같겠죠. 자, 그런 얘기고 거기다 하나 더. 그래도 내가 제대로 된 측정자라면, 물론 여기서 제대로 된 측정자라는 전제가 존재해야 됩니다. 완전 막무가내 아무것도 측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 측정하면 그렇겠지만, 제대로 된 측정자라면 그래도 참값에 가깝게 내가 측정할 확률은 되게 높고, 황당하게 작게 측정하거나 황당하게 높게 측정할 확률은 낮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의 좌우 대칭이며, 아울러 참값에 가까운 것은 내가 제대로 측정할 확률은 높지만 황당하게 적거나 작게 측정할 확률은 낮을 거다. 자, 이런 지금 우리의 어떤 논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그냥 정규분포. 그리고 이 정규분포를 처음 어쨌든 개발하고 이론을 내세운 사람이 이제 가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통계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가우스라는 통계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10달러짜리 마르케 보면 여기에 딱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사실은 현대 과학은 이게 정립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확률적인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환자가 왔어요. 검사해 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암일 확률은 모릅니다. 당신은 검사를 해봅시다.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yes 또는 no인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봤을 때 당신의 암일 확률은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당신이 요번에 검사를 했더니 당신의 값은 요 정도를 가지니까 당신의 확률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식의. 즉, 세상에 많은 어떤 우리 측정값을 판단을 할 때 당신은 10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된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확률은 예를 들어 10%입니다. 뭐 이런 식의 확률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의 전환 같은 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린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서울에 이제 창경궁 옆에 있는 국립과학관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맨 위에서 쇠구슬이 떨어져요. 근데 주변에 못들이 쫙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부딪혀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근데 걔를 잔뜩 밑에 쌓아놓으면 얘가 반복되면 정규분포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과학적 논리를 보여주겠다고 이런 그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우연스럽게 그것도 너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못을 받아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쇠판을 이렇게 설치했다고. 그럼 얘가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있겠어요? 없죠? 확 무대쳐서 다 저쪽으로 갈 거니까. 즉,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아주 작은 영향력이라고 했던 얘기가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되고 다 저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작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그것도 우연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씩 뒤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리고 이게 쌓이면 정규분포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통계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돌리는 통계들은 다 정규분포를 가정을 하고 통계를 돌리게 됩니다.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뭐 초반에 그랬던 예를 들면 우리 애가 80점을 맞았으면 평균이 50이니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애는 그래도 상위 10% 안에 들 거야 라고 난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분포가 만약 이렇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돌리는 통계는 다 이런 분포나 이런 분포는 가정하지 않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며 좀처럼 이쁜 분포를 할 것이라는 걸 가정하고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했더니 요게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만큼은 이빨이 빠지거나 갑자기 잘 가다가 여기도 이빨이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심지어 이빨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쪽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얘 분포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런 식의 분포가 됐다고 얘기하죠. 따라서 정규 분포 여러분들이 어떤 걸 측정을 했는데 걔 모양이 정규 분포 비슷한 모양이 안 되고 이빨이 빠지거나 비틀어져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통계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우리 애는 8점 맞았으니까 10%에 속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1등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정규 분포라는 건 가정이 다르다. 가정. 근데 다만 그 가정은 어떨 때 적용될 수 있는 과정이냐? 측정을 이게 여러 번 많이 했다고 했을 때 하는 과정. 근데 정규 분포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가장 단순화해서 평균은 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퍼진 정도를 측정을 했더니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빨간색 표준 정규 분포를 얘기한 건데 평균은 똑같이 0이면서도 퍼져 있는 정도가 팍 줄어들어서 이렇게 검선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평균값 자체가 0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좌우 대칭이고 그 평균값에 가까운 확률은 높고 평균값에서 멀어질 확률은 낮다라는 그런 종 모양의 분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포가 만약에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 반평균이 그냥 예를 들어 50점이고 퍼진 표준 편차가 10점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 자, 얘는 평균도 0이 아니고 퍼진 정도도 1이 아니라 10이가 되지만 그래서 얘에다가 그럼 이 평균값에다가 50점을 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값에 각각 얻은 점수가 50점을 빼버리면 평균값 빼기 50의 평균은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10이 표준 편차인데 10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퍼져 있는 정도가 10이던 애가 10으로 나눠졌으니까 1이 돼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만약에 그 모양새가 그래도 정규분포 비슷하면 표준 정규분포로 우리가 다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미전 슬라이드에서 네. 평균이 전 슬라이드 그래프에서 평균이 0이고 다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를 여기다 위에 진짜 표현할 때 박스로 있는 예. 델타 2예요. 이가 아니 그건
분산. 이건 제곱을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작성한 거예요. 그냥 이것은 델타가 아니라 시그마. 그래서 요건 에러네. 원래는 제곱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제곱이 아니라 그냥 시그마. 그래서 표준편차. 그리고 지금 이 표준편차의 이 곡선이 있잖아요. 그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익스포넨셜까지 포함된 얘를 적분을 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어떤 곡선이 그려졌을 때 이 곡선을 적분하면 이 곡선과 면적의 합이 나오죠. 옛날에 미분 적분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 x는 0이라고 가정하고 x는 0이라고 가정하고 델타가 아니라 시그마 표준편차가 1이라고 가정하면 수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렇게 하고 걔를 우리가 미적분에 배웠던 걸로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값이 1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학자들이 쟤를 적분하면 1이 나오도록 이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확률분포 얘기하면서 맨델의 법칙. 그거 어떻게 하면 유전자가 XY라는 XY 두 쌍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교차해서 나중에 1세대는 어떻게 표현형이 어떻게 되고 2세대는 결국 3대 1이 되더라 라는 현상을 보면서 맨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 때 꽃 색깔은 두 개의 어떤 요인으로 설명되고 이 두 개의 요인이 서로 교차하면서 거기에다 열성과 우성이라는 게 있다 라고 이론을 세우면 이 관찰된 현상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쩌면 이런 정규분포라는 수식도 적분을 하면 1이 되도록 만들면서 좌우대칭이고 종모양이면서 끝으로 무한대로 갈수록 확률이 여기에 가깝도록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서 이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건 아니다. 즉 우리가 이론적으로 관찰을 여러 번 하면 평균값을 가까운 건 많이 나오고 먼 것은 적게 나오며 좌우대칭일 거라는 그 이론에 맞추어서 수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 선이 있으면 얘를 적분해버리면 즉 복선하면 합이 1이어야 된다. 즉 100%여야 된다는 것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즉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표준 편차 하게 되면 이 곡선화 면적은 전체 곡선화 면적의 68.3%. 2표준 편차를 하면 95.3%, 3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 9.7%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2%지는 쓰기가 좀 95.4, 99.7 쓰기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이제 그래 얘가 가질 확률을 봤더니 90%에 해당되려면 플러스 45 마이너스 45%면 되잖아요. 그거 되려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645 표준 편차 했더니 얘가 90%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 했더니 95%.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보통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실내 구간 구하라 하면 맨날 평균값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잖아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9658 표준 편차 해가지고 95% 실내 구간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반드시 수학 정보표 보시면서 그렇게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58 하게 되면 99%가 이제 포괄이 되더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95%의 요게 속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쪽으로 2.5%. 이쪽으로 2.5%라는 얘기죠? 즉 2.5, 2.5에서 5%를 빼야 나머지가 95%입니다. 그래서 1.96은 그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단축 검정일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지지만 단축 검정은 거의 안 쓰니까 제가 여기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수학식으로 아무리 배워도 또 현실에 적용할 때 내가 가진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한 이론을 적용해도 될까? 그 부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정보를 사용해야 된다. 또는 내가 혈압을 측정하는데 완전히 미숙년자라 가지고 눈금이 내려가서 읽을 줄도 모르고 또는 막 엉뚱한 데다 갖고 측정하고 이런 식이 되면은 그 상황 자체를 그렇게 해서 측정한 게 정규분포가 되리라고 가정하기가 좀 어려워진다고요. 믿을 만한 도구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측정된다. 두 번째는 이상하게 특정 편중된 집단, 갑자기 뭐 65세 이상 노인만 측정했다든지 또는 뭐 5세 미만만 측정했다 이런 식이 아니라 골고루 측정했습니다. 세상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골고루 우리가 측정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값 자체가 실제 값은 우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모집단의 값인 거고, 또는 제가 뮤라고 일부러 알파벳이 아니라 그리스 문자 뮤라고 표현하듯이 미지의 값도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값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값들의 분포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모르지만 하여튼 실제 값의 분포가 이러면 여기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측정을 해도 샘플도 비슷한 모양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측정 결과에서 다행히도 혈압은 대표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측정값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측정한 많은 값들 중에서 혈압 외에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즉 대부분은 이게 낮은 값에 몰려있고 일부만 극단적인 값을 가진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행히 혈압은 정규분포에 가깝다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알려져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혈압 빼곤 세상사는 이렇게 정규분포가 아니야. 모집단 자체가.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표본을 뽑아서 그 애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통계를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문제를 이제 이론적으로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라는 겁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모집단의 분포, 즉 모집단 얘가 정규분포인지 아니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얘가 가진 뭔가 하여튼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우리가 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뽑았더니 이 표본은 어떤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그냥 그래요. 모집단이 저 모양이니 여기서 표본을 뽑아도 표본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분포에 대한 얘기가 제가 여기서 왜 표본을 뽑죠? 얘 평균을 알아맞추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본을 뽑았더니 개 모양새도 이 모양이야.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해도 좋아. 그래서 그냥 평균값을 냈어요. 그 평균값을
이제 여기서 이제 x 바라고 통계학 책에서는 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바가 이제 평균이라는 의미로 수식 표현을 하죠. 하여튼 여기서 뭔가 평균값을 구했겠죠. 그런데 모집담 이런데 이거 한 번 측정한 걸 얘라고 했고 또 표본을 뽑았어요. 또 평균값을 냈어요. 또 표본을 뽑았어요. 또 평균값을 냈어요. 그 짓을 여러 번 하게 되면 표본의 분포 자체는 이럴지 몰라도 내가 산출한 얘의 값은 특정한 값을 가지고 이렇게 정비 분포를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 내에서 표본을 계속 뽑았으니 정규 분포가 될 리가 없고 표본도 이런 모양이겠지만 모양새가 이러냐 마느냐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알고 싶은 평균값을 표본을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세 번 뽑고 해서 계속해서 이 x값을 내다 보니까 x값 자체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근데 여기서 한 번에 표본을 뽑을 때 한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을 표본을 추출해서 내가 x를 산출하면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x값 그 자체, 평균 그 자체는 정규 분포를 하더라. 전체적인 평균이 아니라 이 분포의 특성과 무관하게.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도 여기서 계산한 평균은 나오겠죠. 물론 극단값이 많음으로 여기가 만약에 메디안이라고 해요. 중앙값이지만 평균값은 극단값 때문에 평균은 훨씬 더 올라가 있겠죠. 그래도 하여튼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걔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평균값 얘 자체는 원래 이 집단의 분포와 무관하게 이 평균값 자체는 정규 분포를 합니다. 요 얘기가 이제 중심 극한 정리예요. 다행히 얘라도 정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요걸 가정으로 해서 통계를 이제 돌린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 최근에 이제 통계학이 1990년대 또는 이후에 많이 또 한 단계 좀 더 진도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제 개발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 있던 통계 방법론들을 일반적으로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정규 분포 따르지 않더라도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쓰는 통계는 거의 99%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아노바라고 하는 거나 혹은 리그레이션한 누구도가 다 여기에 속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규 분포가 아닌 이렇게 된 분포 또는 다양한 분포의 가정을 적용해서 이제 통계를 돌릴 수 있도록 상당히 유연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라는 것만 일단 그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다양한 분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른다. 예, 여기서 잠깐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즉, 두 집단의 얘와 얘와 같다면 그냥 한 값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t-테스트 돌리면 맨 처음에 두 집단이 퍼져 있는 정도가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먼저 본 다음에 두 집단이 퍼져 있는 정도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한 경우에 계산되는 t값과 비슷하지 않다고 한 경우에 계산되는 t값을 선택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서.
말씀 못하는 거 그래요? T란 통계량이 분모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얘하고 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되는 경우에는 시그마2를 시그마1으로 치환해 버립니다. 얘가. 통계적으로 퍼진 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니까 하면서 계산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그마1 하나로만 계산을 해버려요. 근데 퍼진 정도가 다를 때는 시그마1도 넣고 시그마2도 넣고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t-테스트를 돌리고 나서 시그마1과 시그마2, 즉 1집단의 퍼진 정도와 2집단의 퍼진 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해요. 그것이 역시 p-밸류로 나옵니다.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다. 퍼진 정도에. 근데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는 통계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준 T통계량이 나오고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땐 이런 식으로 계산한 T통계량입니다. 분모를 이용합니다. 그 값이 대부분의 경우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가 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퍼진 정도 같으냐 다르냐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약간 서로 다른 계산 방식으로 계산된 T 통계량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T 통계량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시험 봤더니 뭐 수학 점수가 몇 점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몇 등이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T 통계량이 뭐 어느 값을 가졌으면 그 T 값 계산한 방식이 좀 그게 다른데 그럼 T의 분포가 아까 0에서부터 해서 뭐 꼬리가 두껍고 고무리는 낮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에 따라 얘가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 다시 한번 여기서 P-밸류를 이렇게 계산되고 그걸 가지고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퍼진 정도가 두 집단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슷하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먼저 비슷하지 않은지부터 판단하고 그에 따라 달리 계산된 둘 중 하나의 값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의 퀴즈를 하나 냅니다. 요즘 수업 많으시죠? 네, 제가 강의 퀴즈 낼 때 사실은 수십 분으로부터 이렇게 또는 온라인 강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거 정리하는 데만 그래도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번학기 강의를 마치고 또 뭐 시험 본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고등교육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퀴즈는 못합니다. 어떤 두 값 사이에 제가 오늘 수업에서 뭐 상관분석 얘기하면서 수학적 상관성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암과 냉장고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두 촉정치 사이의 상관성이 아니라 인과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A 값이 펄쩍 뛰었더니 B 값도 같이 펄쩍 뛰더라. 근데 A 값이 다시 내려갔더니 B 값도 같이 따라서 같이 내려가더라. 이러면 우리는 A하고 B는 원인과 결과, 즉 인과적 관련성이 있을지 몰라 라고 이제 추정하게 되는 거죠. 한 예 중에 코잘리티가 있을지 몰라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예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즉 수학적으로
그냥 보이는 어떤 상관성이 아니라 상관성에 더하여 그것도 인과적 상관성, 또 인과성을 가정할 수 있는 조건은 예를 들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한번 작성해서 한번 공유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의 인터넷 검색 실력을 보려고 내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어떤 보고서나 또 여러분 스스로가 논문을 쓰고 해서 할 때 제 경험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계만 틱 돌리고서 아 이래서 관련성 상관성 있어 하고서 논문 스톱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책임성이 없는 논문이에요. 설사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있더라도 이런 상관성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또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상관성은 왜 어떻게 나타났을까? 나타난 대로 해석 또는 추정하는, 즉 논문 쓰시면 맨 끝에 어떻게 해요? 논문 결과만 디스크립션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고찰 쓰시다면 고찰, 즉 풍부한 고찰이 없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냥 수학 공식 돌리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상관성을 내가 인과적 상관성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할 것인가? 어떤 경우?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이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걸 읽으실 때도 좀 더 그 날카로운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 여기서 마치고 한 5분 정도 후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